안녕하십니까. 유여해 법입니다. 인사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기 지금 녹화하는 날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네, 근데 기사 나오는 거 보면요, 계속해서 뭐 충격을 받았다. 네, 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빼고 네. 이번 이런 사건이 터진 김에 음, 위작, 네, 대작, 네, 모작, 위조, 네, 변조, 네. 그리고 또 표절. 아, 논문 표절. 네. 비슷비슷하게 기사 얘기하는. 표절. 네. 그럼 여기서 튕기기도 들어가나요? 아니, 결국은 이 주제의 핵심은 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법률적 용어로는 저작권인데요. 사실 우리가요, 네. 공부를 할 때, 작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남의 글 뺏기기를 한대요. 네. 그런데 남의 글 뺏기기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그 글이 자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시를 많이 읽고 네. 시를 많이 읽고 또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던 문장이 꼭 내 생각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 배움의 3단계예요. 네. 첫 번째는 남의 거를 그대로 베끼는 거. 그래서 형태를 베낀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배임.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 걸 조금 써보는 거. 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의임.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뜻만 가지고 가는 건데 사실은 형임 단계, 남의 거를 베끼는 걸 자기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박사님 박사 논문 쓰셨잖아요. 자기 표절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자기 표절을 많이 해요. 자기 표절은 옛날에 이제 자기가 쓴 글을 갖다 쓰는 건데 네. 그 경우에는 언제 발표한 거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네. 뭐 자기 표절은 뭐 그렇게 큰 사실은 문제는 아니요. 네. 요즘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인용 부호를 확실히 써야죠. 써도 네. 이게 외국에서는요, 그 문장이 여러 개가 되면 자기가 썼던 논문이 여러 개가 되면 자기 논문 표절로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단어 이상 똑같이 겹치면 표절입니다. 독일은 5단어. 네. 독일은 5단어. 독일이 좀 더 더 엄격하네요. 세네요. 네. 독일은 아예 그게 논문 규정에 5단어 이상이 주르륵 나오게 되면 표절에 걸려요. 예, 영국도 7단어 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용 부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표절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남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논문 분량의 25%를 넘어간다. 인용문이. 독일은 그러면 15%예요. 네. 20%인가? 네, 20%예요, 20%예요, 박사님. 네, 20%예요. 네, 2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안 돼요. 걸립니다. 네. 근데 25%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글을 인용을 하고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용한다. 이건 또 빼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조하는 의견 그러니까 말고 동조하는 의견은 20%고, 네. 반박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는 여기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네. 한 줄 쓰고 이건 아니고 한 줄 쓰고 이건 아니고. 좀 한 패러그래프 이렇게 써놓고 그러나 이 논리에는 뭐가 잘못됐다, 이 주장은 뭐가 오류다라고 하고 자기 얘기를 써야지. 이게 오류다, 왜냐면은 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독창적 논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만연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자기 표절인데요. 네. 일명 전문 용어로 논문 쪼개기였어요. 네. 기억나시죠? 살라미 논문이라고. 네. 기억나시죠? 네. 박사 논문이 이렇게 있으면 박사 논문에 차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차트 하나를 끄집어내서 논문 하나, 두 번째 차트 꺼내서 박사 논문이 논문 5개로 변신되는, 그러니까 자꾸 잘라내는 논문 쪼개기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는 뭐 거의 다 했죠. 네. 그래서 박사 논문이 하나 나오고 난 뒤에 신진학자 논문 발표에 그 쪼개진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 2, 3년까지 그걸로 울고먹고 튕겨먹고 정말 잘라먹고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어요. 요즘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안 돼요. 네. 요즘은 그것도 박사 논문에서 튕겨져 나온 느낌이 딱 들면은 일단 자기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걸리고 옛날보다는 너무너무 많이 강화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논문이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림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하는 대장 문제까지. 뭐부터 할까요? 논문부터 할까요? 미술계 관행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뭐 편하신 대로. 그러면 미술계 관행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관행이라고 하니까 네, 논문 표절은 관행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림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뭐 아이디어, 구상.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밑그림 그리고 네. 제가 회화 그걸 같은 경우에는 뭐 채색하고. 전문적으로는 네, 캔버스를 짜요. 네. 제일 먼저 캔버스를 짜고 그 다음에는 백칠을 한대요. 그래서 젯소를 바른대요. 네. 그 왜 바르냐면 그림 색깔이 잘 나오도록.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물감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회화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조각 이런 거 빼고 일단 그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림 따르고요, 건축 따르고요, 판화 따르고요, 다 다르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 조각 이런 거 빼고 그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림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박사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금 봐봐요. 캔버스를 짜고 백칠을 하고 젯소를 바르고 물감을 썼고 그림을 그려요. 네. 그 과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그러면 아이디어는요? 아이디어가 사실은 예술의 핵심이죠. 근데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그 네. 아이디어가 그대로 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박사님 네.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5명이 모여서 네. 그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네.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 박사님은 캔버스를 짰어요. 네.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백칠을 해서 이렇게 젯소를 바르고, 근데 이 사람이 잘 발라놔야 그림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에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색깔을 되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근데 물감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 그 색깔을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이제 기여한 게 있겠지만 네. 결국 예술의 핵심은 남들이 못하는 걸 누가 하느냐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터치감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럼 아이디어 낸 사람 걸까요?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100% 온전하게 그분 거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미술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 공동 저자처럼 이름을 써야 한다. 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누구, 네. 백칠 누구, 제소 누구, 물감 누구. 우리가 근데 보통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러지 않아요? 음악, 뭐 시나리오, 미술, 감독, 의상. 네. 네. 그렇게 다 쓰는데 유독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만화책도요. 글 누구, 그림 누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화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방을 운영하는 네. 조수들 두고 배경화, 터치 이런 건 조수들이 한다고 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만화를 보고 예술이라고는 안 하죠.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만화는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만화는 고가에 판매되진 않으니까. 만화 한 권이 5천만 원이래요. 네. 그렇진 않죠. 그리고 그 만화가 찍어 나오잖아요. 네. 한 권을 손으로 다 그려서 그 사람의 터치감 하나로 그 만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화와 그림을 비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만화의 공방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번에 파나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파나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찍어내는 게 아니고 100개면 100개. 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100분의 4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100개 제작한 것 중에 네 번째로 찍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각은 이제 돌로 조각이 아니라 그 네. 뭐라고 했죠? 금속 금속 조각. 금속. 이제 돌로 만든 조각은 한 개밖에 없는 거지만 네.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 주물 틀을 만들죠. 네. 그래서 보통 3개까지를 진품으로 인정해 줍니다. 네. 그 3개 이상은 진품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게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주물을 부어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씩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 그래서 왜 그 리움 미술관에서 로댕의 작품을 사왔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쇳덩어리를 그냥 사온 게 아니라 그 주물을 사와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청동이나 아무튼 금속 조각 같은 경우도 보면은 3-1, 3-2, 3-3이라는 표시가 작품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기네요, 표기. 네, 그거는 3번만 찍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물에 그 쇳물을 벗어 만든 거, 두 번째로 만든 거, 세 번째로 만든 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정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네. 판화도 마찬가지고 주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한정 찍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복제의 개념인데 과거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진품이다, 예술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판화나 뭐 청동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였고 최근에는 영화나 사진이 나오면서 복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판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판화라는 걸 알고 사죠. 그리고 판화의 가격은 회화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당연한 네. 거죠. 그리고 그림이라는 건 똑같이 있어도 사진을 사지 않고 그림을 사는 이유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예. 없는 것. 그 사람이 그린 것. 그리고 이제 대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대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 왕실이나 고위 성직자만 그 그림의 수요자였다가 네. 르네상스 시절에는 이제 부유한 상인 계급이 나오면서 그림의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교회에 무슨 기증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림 공방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얼굴 부분만 비어져 있는 그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 베드로 교회다. 그 교회 이름이. 그럼 베드로 얼굴에 내 얼굴을 넣어주시오. 그리고 돈을 내고. 돈을 내고. 그럼 이제 베드로라는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들고 있는 거, 열쇠의 모양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 무조건 베드로의 베드로. 상징. 네, 네. 예. 천국으로 가는 뭐 열쇠를 주겠다. 네. 이제 예수님이 이러셨으니까. 그래서 그 얼굴 부분만 예컨대 라파엘로다 그럼 네. 라파엘로 공방이다 그러면 그 얼굴 부분만 라파엘로가 그리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제자가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라파엘로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라파엘로 and his school, 라파엘로와 라파엘로 공방이라고 저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으로 이름 써붙여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제 사는 사람도 네. 나머지 부분은 다 조수가 그렸고 네. 얼굴 부분만 라파엘로가 그렸다는 걸 알고 주문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림에서 본인이 온전히 안 그렸을 때는 그 옛날 시대에도 이름이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실 그림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맥락도 있어서 네. 뭐 이렇게 라파엘로건 라파엘로 스쿨이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다만 당시에도 라파엘로 스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를 들어 라파엘로가 그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림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몇 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뛰었죠.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네.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이번에 사고가 난 그분이 전시장을 가는 네. 거예요. 전시장을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보통 그거는 의례적인 질문이래요. 누구나 어떤 작품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네. 설명을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대요. 보통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왜 구상을 하게 됐고 그게 있는데 그림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낄 때 이상하다. 왜 설명을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글쎄 저는 그분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작업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 붙이던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뭐 글쎄 그 대작 관행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01년도 초기부터, 하고요. 네. 2011년도가 화풍이 확 변화가 있어요. 처음 화풍은 뭐냐면요. 오리고 붙이는 네. 테크닉을 사용해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사님 말씀처럼 본인이 했을 수 있어요. 네. 다 진짜 화투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기발하고 특이했던 건 인정해요. 네.
진짜 화투를 붙이고 진짜 화투를 붙이면서 오리고 붙이고 그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로 넘어오면은 화풍이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그 초기에는 오려 붙이기. 네. 2011년도로 오면서 다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게 그림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오리고가 없고 다 하나하나씩 그리면서 가치도가 되게 높아져 네. 버렸던 거죠. 그렇군요. 여담입니다만 조금 더 이제 하나 살짝 잘난 체를 하자면 뭘 또 잘난 체 하고 싶었습니까? 베로키오라는 네. 유명한 화가가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죠. 그 10대 소년 막 이제 자기 공방에 들어온 그 소년한테 야 여기 이 구석에 있는 천사 얼굴은 그럼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 얼굴을 딱 보고 베로키오가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구나. 주문 받은 거니까 이것까진 그리고 그 조각으로 돌죠.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그 천사 얼굴이 너무나 예술적이어서 이 소녀는 이미 나를 넘어섰다라고 혹시 인정한 미켈란젤로? 다빈치. 아, 다빈치.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어릴 때부터 잘 그렸군요. 예,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그 그림은 그 저자 나중에 미술사가들이 베로키오 앤 다빈치로 해놨습니다. 다빈치가 옆에 천사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예, 그 천사 아기 천사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너무 독창적이고 뛰어나기 때문에. 천사 얼굴이.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많은 취재를 해본 결과 그거였어요. 미술계 관행 맞다. 미술계에서 이른바 유명 화가들이 조수들을 시켜서 그리는 부분이 많다라는 건가요? 더 많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더 많은 부분이 어딘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틀을 짜고 네. 백칠을 하고 그리고 물감을 섞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유명한 화가께 맞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색깔 다시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네. 이게 하는 거 맞아요, 본인이. 음. 입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님 이거예요. 박사님 글 써보세요 한 다음에 박사님이 계속 워드를 치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불러줘요. 그러면 완전히 제 거죠. 네.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어디 가요. 계속 이어서 쓰고 있어. 네. 그럼 그게 제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그쵸?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색깔을 섞고 하는 그 과정을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만 그 섞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작 논란이라는 게 한국 미술계의 관행처럼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네. 외국 쪽에도 좀 알아봤어요. 네.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짜주고 색깔을 좀 섞어주고까지는 있지만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도와주고 그건 네. 한대요. 하지만 한 공간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대작들도 다 한 공간에서요. 미술실이라든지.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아예 다른 공간에 있었죠. 아예 그려서 갖다 주는 거였다는 네.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함께 호흡을 한 게 아니고 그림이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붓터치 다시 올려, 붓터치 더 강하게, 붓터치 다시 바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는 것과 네. 아예 터치를 안 받으면서 그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미술계 사람들이 얘기해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차제에 이게 관행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과연 그러면 대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백칠 누구, 음. 물감 섞은 거 누구, 네. 그림 뒤에 적으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예 그림에도 출처를 다 쓰자는 거죠. 시나리오, 음향, 편집, 그렇죠. 녹음. 네. 그래서 누구 그러니까 바이 해가지고 딱딱딱 적고 누구가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적고 그림은 누구 거 예를 네. 들어서 장원재 하지만 백칠 누구 누구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죠.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미술계에서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그렸으면 그냥 혼자 네. 이름 쓰면 되는 거고 그쵸.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 사람 이름 다
병기하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큰 그림을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고 그림을 그린 뒤에 보통 그걸 거의 다 본인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관행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계약 사회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아예 네. 그림이 어떻게 팔리든가에 따라 이 저 수익률을 그러자는 정하자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하고. 미술계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틀만 짜고 백칠까지 한 거는 별로 수고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진짜 퍼센트를 아주 낮추고 예를 들면 물감을 섞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건 이제 역할이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니까. 몇 퍼센트 네. 거기다가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면 그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퍼센트로 이제 그러면 아예 관행이면 그 관행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림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그린 그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살 건지 네. 아니면 협업인데 난 이 그림 자체의 어떤 미적 완성도가 마음에 들어서 살 건지 그거는 소비자 책임이고 다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정보는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공동 저자가 있고요. 책에도 공동 저자가 있잖아요. 네. 누구누구 공동. 정확하게 밝히는데 자 그러면 건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건축도 다 밝혀져 있죠. 그렇죠. 건축은 설계 이제, 누구? 네, 네. 거기다가 시공 누구? 네. 다 밝혀져 있고요. 감리 뭐 제가 보니까 조각 같은 경우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림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회화만. 뭘까요? 예.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 관행이라고 했으니 기계란 말 쓰지 말고 누구나 그랬다 이런 말 쓰지 말고 이번에 틀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네. 그리고 공인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번에 나도 잘 몰랐다. 너무 공공연하게 다 그러고 있어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솔직하게 모든 정보를 다 대중들에게 네. 오픈하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대중 법원 뭐 이런 데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제가 볼 때 법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별거 없을 거예요. 네. 사기죄가 성립되려고 하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지금 안 나서고 있고요. 네. 저작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도 그러면 누구의 저작권이냐 이것도 다툼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이건 도덕성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렇다면 이런 대장 논란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니까 그럼 이 관행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관행이 만약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을 바로잡는 방식으로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는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영화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자면 명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안 나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신모 씨죠. 그 얘기는 또 복잡한 얘기니까. 아니 네. 근데 저는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난 다 봤다. 음. 그리는 걸 다 봤다. 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위증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할 때 항상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인정과 동정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적 문제에서는 위증죄가 된다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말 같습니다. 말도 안 그러니까 되죠. 24시간 같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못 봐요. 못 봐요. 네. 박사님 집에서 네. 사모님이 뭐 하는지 하루 종일 다 하세요? 24시간 못 보죠. 네. 24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거 몇 시간 안 될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봤다라고 말한 것은 저는 이건 법적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죄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인정과 위증은 차이를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박사와 대장 논란 살펴봤고요. 잠시 끊었다가 논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